뒷골목 계단에서 배낭을 맨 채 울고 있는 지훈이를 발견했어요. 이제 할 일 끝났어요. 저 가야 해요. 이 아이는 처음부터 떠날 생각이었던 거예요. 저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작고 차가운 두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는데 제가 꺼낸 말은 제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한마디였습니다. 본 영상은 감동적인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희, 올해 45살이에요.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국수집을 운영하고 있죠. 아니, 운영하고 있었다고 해야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망해가는 국수집에 어느 비 오는 날 10살짜리 소년이 찾아오면서 시작돼요. 그 아이가 오고 나서 한 달 뒤 죽어가던 가게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하지만 진짜 기적은 따로 있었어요. 그 아이가 왜 이 가게를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을 때 저는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이 국수집은 남편 성우 씨와 함께 시작한 가게예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성우 씨가 그러셨어요. 우리 국수집 하자. 당신이 만드는 칼국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으니까. 돈이 많지 않았지만 둘이서 힘을 합치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가게 간판도 직접 페인트 칠하고 테이블도 직접 조립하고 벽에 메뉴판도 같이 손글씨로 썼어요. 처음엔 손님이 없어서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있기도 했지만 한 분, 두 분 입소문이 나면서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죠. 동네 어르신들이 정혜씨 칼국수 먹으러 왔어 하며 문을 여실 때마다 이 가게가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성우 씨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늘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저는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음악이었어요. 그때는 이 평범한 하루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성우 씨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새벽에 식재료를 사러 가시던 길이었는데 대형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들이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병원에 달려갔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텅 빈 가게에 혼자 서 있던 그날 밤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주방에서 더 이상 콧노래가 들리지 않는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일인 줄 몰랐어요. 가게는 그대로인데 그 안을 채우던 온기가 전부 사라져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성우 씨가 떠나고 나서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가게 바로 옆 골목에 대형 프랜차이즈 국수 체인점이 들어섰거든요. 번쩍이는 간판에 깔끔한 인테리어, 세트 메뉴에 할인 쿠폰까지. 저처럼 낡은 나무 테이블에 손글씨 메뉴판을 걸어놓은 허름한 가게는 상대가 되질 않았어요. 단골 어르신들마저 하나둘 발길을 끊으셨고 어느 순간부터 하루 종일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매달 밀리는 월세 독촉장이 카운터 위에 쌓여갔어요. 그날도 손님이 없었어요. 오후 내내 가게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냄비에 끓여놓은 육수만 보글보글 소리를 내고 있었죠. 저는 카운터에 앉아 밀린 청구서들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숫자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 월세를 내면 식재료를 살 수 없고 식재료를 사면 월세를 낼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가게를 접자고요. 성우 씨와 함께 시작한 이 작은 꿈을 내려놓자고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눈물이 뚝 떨어졌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혼자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으니까요. 성우 씨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 하셨을 텐데 그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밖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가 세차게 내리는 소리가 가게 안까지 들려왔어요. 그리고 삐걱 하는 소리와 함께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문 앞에 한 아이가 서 있었어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얇은 반팔 티셔츠가 마른 몸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신발은 앞코가 벌어진 낡은 운동화였고 아이의 입술은 추위에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국수. 한 그릇만 주세요. 저는 아이를 바라봤어요. 주머니를 더듬는 손에 동전 하나 쥐어져 있지 않다는 걸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돈이 없는 아이에게 문 닫을 준비를 하던 가게에서 국수 한 그릇을 내어줄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끓고 있던 육수에 면을 넣고 호박과 감자를 썰어 넣고 마지막 남은 다진 마늘로 양념장을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가게에서 끓이는 마지막 국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뜨거운 국수 한 그릇을 아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는 두 손으로 그릇을 감싸 쥐더니 고개를 숙이고 후후 불며 먹기 시작했어요.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니 한참을 굶었다는 게 느껴졌어요.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릇을 비우는 아이를 보면서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국수를 다 먹은 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크고 맑은 눈이었는데 그 안에 10살짜리가 담기엔 너무 깊은 무언가가 들어있었거든요. 아이는 조용히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내일 또 와도 돼요? 저는 왜인지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지훈이었어요. 그리고 지훈이가 누구였는지, 왜 하필 수많은 가게 중에서 이곳을 찾아왔는지를 알게 되기까지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로 다음 날 다시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매일 같은 시간에 가게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배고픈 아이인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에게는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10살짜리의 눈이라고 하기엔 너무 깊고 너무 조용했거든요. 둘째 날 지훈이가 국수를 다 먹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들어가서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쌓여있던 그릇들을 하나하나 씻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말렸어요. 얘야, 그건 안 해도 돼. 지훈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수 먹었으니까요. 이거라도 할게요. 10살짜리가 하는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작은 손이 큰 냄비를 겨우 감싸 쥐고 뽀득뽀득 닦는 모습이 어찌나 진지하던지 저는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훈이는 매일 그렇게 했어요. 국수 한 그릇을 먹고 나면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쓸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제가 시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이가 스스로 찾아서 한 거예요. 가게 앞에 떨어진 낙엽을 쓸고 간판에 묻은 먼지를 닦고 냄비 뚜껑까지 반짝반짝 닦아놓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는 대체 어디서 이렇게 일하는 걸 배운 걸까? 10살짜리가 이렇게까지 일에 익숙하다는 건 그만큼 어린 나이에 혼자 살아남아야 했다는 뜻이잖아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살면서 스스로 익힌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저도 모르게 지훈이를 기다리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오전에 가게 문을 열면서 슬쩍 밖을 내다보게 됐고 지훈이가 골목 끝에서 걸어오는 모습이 보이면 마음이 놓였습니다. 가게에 손님은 여전히 없었지만 지훈이가 테이블을 닦고 있으면 텅 빈 가게가 덜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성우 씨가 떠나고 나서 이 가게에서 사람의 온기를 느낀 게 지훈이가 처음이었어요. 콧노래는 아니지만 빗자루 쓸리는 사각사각 소리가 가게를 다시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지훈이가 바닥을 쓸고 있길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지훈아, 너 집은 있니?
빗자루를 든 손이 잠깐 멈췄어요. 아이가 고개를 숙인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없어요. 그 세 글자가 가게 안에서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10살짜리 아이가 없다고 말할 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밤이 담겨 있는지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이가 준비됐을 때 스스로 말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국수를 2그릇씩 끓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는 지훈이 목, 하나는 제 몫이었습니다. 마주 앉아 국수를 먹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할 때가 많았어요. 후루룩 면을 먹는 소리, 국물을 호호 부는 소리, 그 작은 소리들이 텅 빈 가게를 채워줬습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았어요.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대화가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정이라는 거겠죠. 함께 밥 한 끼를 나누면 남이 아니라는 그 마음이요. 어느 날은 지훈이가 가게 구석에 쪼그려 앉아 뭔가를 그리고 있었어요. 살짝 들여다보니 연필로 국수집을 그린 거였는데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그림이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물었죠. 이게 우리 가게야?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말했어요. 사람 많이 오면 좋겠어요.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 집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으면서 남의 가게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쩌면 이 아이한테 이 국수집은 집 같은 곳이 되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가게를 접으려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지훈이가 닦아놓은 반짝이는 테이블을 보면 아직 한 번만 더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성우 씨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오빠, 하늘이 도우려고 저 아이를 보낸 거야.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 다음부터 시작됐어요. 지훈이가 오고 열흘쯤 지났을 때 갑자기 처음 보는 손님이 가게에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요.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찍으며 여기가 그 국수집이에요? 하고 물어보는 거였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손님 한 분이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SNS에 저희 국수집 사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따뜻한 국수 사진과 함께 누군가 이런 글을 써놓았더라고요. 서울에서 가장 정직한 국수집. 할머니, 할아버지 손맛이 그리울 때 오세요. 저는 지훈이를 바라봤어요. 아이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바닥을 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걸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 아직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느낌이 가게에 손님이 늘어나는 것보다 더 강하게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가게가 살아나고 있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하루 종일 손님이 한 명도 없던 국수집에 점심시간이면 줄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변화였어요. 하지만 그 기적 뒤에 숨겨진 진실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SNS에 올라간 게시글이 입소문을 타면서 먼 동네에서까지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할머니 손맛이 그립다며 오시는 젊은 분들, 가족끼리 주말에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 한 번 오신 분이 또 오시고 또 오시는 거였어요. 저는 새벽부터 육수를 끓이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이 바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손님이 맛있다고 한마디 해주실 때마다 성우 씨가 봐, 당신 칼국수가 세상에서 제일이라니까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빚을 갚기 시작했고 월세도 밀리지 않게 됐어요. 카운터 위에 쌓여있던 독촉장 더미가 사라진 그 자리에 이제는 단골 손님들이 남기고 간 응원 메모와 감사 편지가 붙어 있었어요. 힘내세요, 사장님 또 올게요. 그 글씨들을 볼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훈이는 여전히 매일 왔어요. 학교가 끝나면 곧장 달려와 앞치마를 두르고 테이블을 닦고 그릇을 나르고 빈자리를 정리했어요. 손님들이 지훈이를 보며 아들이에요? 하고 물으면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냥 웃었습니다.
아들이라고 하기엔 남의 아이였고 남의 아이라고 하기엔 이미 가족처럼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은 지훈이가 가게 문 닫을 때까지 남아서 주방 한쪽에서 조용히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설거지를 하면서 슬쩍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연필을 꼭 쥐고 공책에 무언가를 열심히 쓰는 모습이 어쩐지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는 숙제가 끝나면 어디로 가는 걸까? 매일 이 가게에서 밥을 먹고 일을 돕고 가는데 밤에는 대체 어디서 자는 걸까? 추운 날에는 손이 꽁꽁 얼어서 오는데 장갑 하나 없는 그 손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이 아이를 내가 지켜야겠다고요. 가게가 바빠진 뒤로 한 가지 걱정이 생겼어요. 지훈이가 어딘가 거리감을 두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 왔을 때보다 오히려 말수가 줄었고 가끔 가게 안을 둘러보다가 멍하니 벽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마치 할 일을 다 끝내고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처럼요. 가게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이 아이의 표정은 오히려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불안했어요.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까 봐요.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손님이 다 빠지고 가게 안이 조용해진 뒤 지훈이가 테이블을 닦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그리고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아주머니, 아저씨 왜 돌아가셨어요? 저는 행주를 쥔 손이 멈췄어요. 성우 씨 이야기를 지훈이에게 자세히 한 적이 없었거든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고 짐작은 했겠지만 제 입으로 꺼낸 적은 없었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을 텐데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새벽에 식재료 사러 가시다가 트럭이 들이받았어. 사고였어. 지훈이가 행주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거 사고 아니에요. 가게 안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지훈이의 눈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10살짜리의 눈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오랫동안 혼자 품고 있다가 마침내 꺼내놓기로 결심한 사람의 단단하고 슬픈 눈이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무슨 소리야, 지훈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이가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낡고 구겨진 종이를 펼치자 어떤 기사 한 편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5년 전 기사였어요. 대형 프랜차이즈 확장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겪는 피해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거기에 성우 씨 이름이 있었어요. 아저씨는 이 사람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지훈이가 기사 속 한 이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최강석. 가게 옆 골목에 프랜차이즈 체인점을 세운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3년 동안 사고라고 믿어왔던 성우 씨의 죽음이 누군가의 의도였을 수도 있다니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훈이는 그 종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저도요. 저도 그 사람 때문에 아빠를 잃었어요. 그 한마디에 이 아이가 왜 하필 이 국수집을 찾아왔는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의 눈에 담겨있던 그 깊은 무언가의 정체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지훈이의 눈에 맺힌 눈물 한 방울이 테이블 위로 똑 떨어졌어요. 이 아이가 품고 있던 비밀이 대체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저는 아직 절반도 알지 못했어요. 지훈이가 왜 이 가게를 찾아왔는지, 그리고 왜 이 가게를 살려야 했는지. 그 모든 진실은 아직 꺼내지지 않은 채 이 작은 국수집 안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저도 그 사람 때문에 아빠를 잃었다고 말한 그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성우 씨의 죽음이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말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더 제 마음을 흔든 건 이 10살짜리 아이가 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기에 어른도 꺼내기 힘든 말을 저렇게 담담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였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는데
성우 씨 사진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지훈이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아이의 얼굴이 어젯밤과 달라져 있었어요. 무언가 내려놓기로 결심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지훈이가 가게 구석 테이블에 앉더니 배낭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낡고 테두리가 다른 갈색 봉투였는데 아이가 가지고 다니기엔 이상할 만큼 묵직해 보였어요. 봉투 모서리가 달아있는 걸 보니 오랫동안 어딘가에 소중히 보관해온 게 분명했습니다. 이거 아주머니한테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안에는 빼곡하게 정리된 서류와 사진, 계좌 내역서, 녹음 파일이 담긴 USB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하나씩 펼쳐봤어요. 읽어 내려갈수록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가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지훈이의 아버지는 성우 씨처럼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 전 대형 프랜차이즈 대표 최강석이 이 골목 상권을 통째로 삼키려는 계획을 세웠을 때 지훈이 아버지가 그 불법 과정을 알게 된 거예요. 소상공인들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건물주를 매수해 월세를 올리게 하고 가게를 못하게 만든 뒤 헐값에 사들이는 수법이었어요. 지훈이 아버지는 그 증거를 모아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최강석이 먼저 손을 썼습니다. 지훈이 아버지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성우 씨와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새벽 시간 트럭에 의한 사고로 처리됐고 둘 다 단순 사고로 종결됐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똑같았어요. 같은 방식, 같은 시간대, 같은 결론. 이건 누가 봐도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지훈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지훈이는 고아가 됐어요. 보육원을 전전하면서도 아이는 아버지가 남긴 상자 하나를 끝까지 지켰다고 해요. 그 안에 들어있던 게 바로 이 서류 봉투였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모은 증거를 10살짜리가 보육원을 옮겨 다니면서도 5년 동안 한 번도 놓지 않고 품에 안고 살아온 거예요. 이 봉투가 아빠의 마지막 유산이라는 걸 이 아이는 5살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서류를 읽다가 멈춰야 했어요. 눈물 때문에 글씨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 아이는 처음부터 배가 고파서 온 게 아니었어요. 국수 한 그릇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훈이는 아버지가 남긴 증거를 가지고 같은 피해자인 이 국수집을 찾아온 거였습니다. 가게를 살린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SNS에 글을 올리고 사진을 퍼뜨린 것도 전부 지훈이가 한 일이었습니다. 가게가 살아나야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 테니까요. 망해가는 가게는 뉴스가 되지 않지만 기적처럼 되살아난 가게는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잖아요. 지훈이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10살짜리가요. 10살짜리가 이 모든 걸 혼자 생각하고 실행했다는 사실이 대단하면서도 너무 슬펐어요. 이 아이에겐 어른이 해줘야 할 일을 대신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잖아요. 지훈이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이 가게 일부러 살린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려고요. 저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바라봤어요. 이 작은 어깨 위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올라가 있었는지 이제야 전부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어머니를 잃은 슬픔, 보육원에서의 외로운 밤들, 그리고 언젠가 진실을 밝히겠다는 다짐. 그 모든 게 이 아이의 작은 가슴 안에 꾹꾹 눌려 담겨 있었던 거예요. 저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지훈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건 네가 혼자 할 일이 아니야. 지훈이의 눈이 떨렸어요. 나도 남편을 잃었잖아. 우리 같이 하자. 그 말에 지훈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처음으로 아이답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 없이 참다가 마침내 터져나온 울음이었어요. 저는 아이를 꽉 끌어안았어요. 이 작은 몸이 5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지 안아보니 알 수 있었어요.
뼈가 만져질 만큼 마른 등을 토닥이면서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이 가게 주방에서 누군가와 함께 우는 건 성우 씨가 떠난 뒤로 처음이었어요. 성우 씨의 죽음과 지훈이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이 국수집을 둘러싼 모든 비극의 끝에 최강석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다시 한번 단단히 쥐었어요. 이 안에 담긴 건 종이가 아니라 두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그 목소리를 세상에 들려줄 차례였어요. 두 아버지의 목소리가 담긴 서류 봉투를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심한 날,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걸 느꼈어요. 최강석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훈이의 얼굴을 보면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가 가슴 안에서 올라왔습니다. 이걸 끝내지 않으면 성우 씨도 지훈이 아버지도 영원히 사고사로 묻혀버리는 거잖아요.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었어요. 두 사람이 흘린 피가 그냥 아스팔트 위에 씻겨 내려가게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지훈이와 함께 증거를 정리했어요. 비자금 내역서, 건물주 매수 기록, 소상공인 협박 편지, 교통사고 위장을 지시한 통화 녹음까지. 5살짜리가 아버지의 유품 상자에서 꺼내 5년 동안 지켜온 것들이었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복사하고 정리하는데 지훈이가 옆에서 조용히 종이를 건네줬어요. 작은 손이었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저보다 먼저 훨씬 오래전부터요. 언론사 3곳에 동시에 자료를 보냈고 경찰에도 고발장을 접수했어요. 자료가 공개되자 뉴스가 터졌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대표 최강석의 불법 상권 장악, 소상공인 협박, 그리고 2건의 교통사고 위장살인 의혹. 기자들이 국수집 앞에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저는 가게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사고로 죽은 게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뉴스를 타고 전국에 퍼져나갔어요. 최강석은 며칠 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스 화면에서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통쾌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 짊어지고 있던 돌덩이를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가게 벽에 걸린 성우 씨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제 됐죠? 사진 속 성우 씨는 평소처럼 웃고 계셨어요. 그 웃음이 오늘따라 조금 더 환하게 느껴졌어요. 이제야 편히 쉬실 수 있겠죠, 여보. 사건이 마무리되고 나서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이 더 늘었어요. 뉴스를 보고 응원하러 와주시는 분들, 일부러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 국수를 드시면서 힘내세요, 사장님 하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 저는 그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혼자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성우 씨가 남긴 이 가게, 지훈이가 살려준 이 가게, 그리고 손님들이 지켜준 이 가게. 저 혼자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잘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아침 가게 문을 열었는데 지훈이가 오지 않았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골목을 뛰어다니며 찾았어요. 그리고 가게 뒷골목 계단에 배낭을 맨 채 쪼그려 앉아 있는 지훈이를 발견했습니다. 지훈아, 여기서 뭐해? 달려가서 물었어요. 지훈이가 고개를 들었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울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할 일 끝났어요. 저 가야 해요.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 아이는 처음부터 떠날 생각이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원한을 풀고 가게를 살리고 증거를 전달하면 자기 역할은 끝이라고 생각한 거죠. 저는 지훈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이의 2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갑고 거칠어진 손이었어요. 이 손으로 그릇을 닦고 바닥을 쓸고 서류 봉투를 5년 동안 품에 안고 다녔겠죠.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가지 마. 혼자 두지 마.
지훈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제 손을 뿌리치려는 것 같았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 엄마 없어요. 아이가 겨우 내뱉은 한마디였어요. 그 세 글자 안에 5년간의 외로움이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보육원에서 혼자 잠들던 밤 아빠 사진을 보며 울던 새벽, 누군가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고개를 돌려야 했던 순간들이요. 저는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꽉요. 이 작은 몸이 부서질까봐 조심스러우면서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더 세게 안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있다. 지훈이의 몸이 굳었다가 천천히 풀어지더니 제 품에서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처음 가게에 왔을 때는 울지 않던 아이,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도 참던 아이가 마침내 아이답게 울었습니다. 골목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퍼져나갔고 저도 함께 울었어요. 몇 달 뒤 국수집 간판이 바뀌었어요. 성우 씨와 제가 처음 손글씨로 쓴 그 자리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지훈이네 국수집. 지훈이가 직접 고른 이름이에요. 간판을 올리는 날 지훈이가 가게 앞에 서서 한참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보면 좋아할 거예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쓸어넘기며 대답했어요. 성우 씨도 좋아하실 거야. 저는 김정희, 올해 45살이에요. 국수집 사장이자 지훈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비 오는 날 찾아온 10살짜리 소년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국수 한 그릇에서 시작된 인연이 가족이 된 거예요. 밥 한 끼를 나누면 남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말이 정말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